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산란계 육성기 관리 교육을 맡은 한국양계 심종보 수의사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산란기 육성기 관리인데요. 그 육성기 관리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여러 농장, 여러 개군들의 자료를 수집을 해서요. 그 자료들 간의 관계, 어떤 변수 간의 차이, 예를 들면 육성개군과 그리고 산란기간의 성적과의 관계를 본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좀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황, 그리고 표준과의 비교, 그리고 특정 대상 농장 또는 개군 내 어떤 그 차이를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도 자료는 수집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81개 농장 538개의 개군들을 가지고 분석된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양 관리에 대한 부분, 육성기 관리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입식 일수당 70주령 hen 하우스 숫자 최하 288개에서 최고 326개로 나옵니다. 저 hen 하우스 숫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길 텐데요. hen 하우스 숫자는 지금까지 생산된 총 계란 수를 121령 성게사에 이식된 그 닭의 숫자로 나누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hen 하우스가 높다는 의미는 그만큼 빠른 시산을 유도했다. 그 다음에 높은 산란율을 유지했다. 그리고 충분히 좋은 생존율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식 5만 수 기준으로 계란 5개의 가치가 올해 5월 달 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5개를 더 생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중량별 계란의 납품 단가를 약 17원씩 더 받는 효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2명 정도 더 고용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5만 수 기준으로 백신과 접종 비용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산란 초생출을 도태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5만 6천 수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란을 더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성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사양가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육성에 좀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건 여러분들께서 산란계 병아리를 받으시게 되면 받으시는 사양관리 기록부에 꼭 지켜야 할 점이라고 안내되어 있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어느 하나의 품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지금 분양이 되고 있고 가장 점유율을 많이 하고 있는 하일라인 브라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앞에서 보이시는 이 화면에서 1번에서 9번까지의 내용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이 이제 육추전 계산의 고압 멸탕 세척 및 소독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한 농장의 그 개사 소독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4급 암모늄 1차 소독에, 그리고 두 번째 소독에 글루타알데히드, 그리고 3차 소독에 포르말린 혼증,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한 소독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독제를 시기에 나누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적시고 흠뻑 젖은 상태로 이렇게 놔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소독 단계에서는 물을 이용한 소독에서 충분히 소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훈증 또는 연막의 소독 방법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이제 병아리를 받은 다음부터 이제 말씀인데요. 두 번째 내용 제가 읽어보면 처음 3일령까지 육추 온도 35도 이상 유지, 그리고 4일령부터 매일 0.5도씩 하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첫 주간은 병아리들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추 직후에는 저렇게 높은 온도를,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동절기의 경우는 입추 전에 적어도 12시간 또는 24시간 전에 미리 게사를 데워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곤 하는데요.
병아리가 입식이 되고 나서 35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병아리들이 들어가는 그 입추 작업에 의해서 개사 온도가 떨어지고 그 온도가 다시 35도로 회복이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종종 관찰하거든요. 입추 전에 먼저 개사 내부의 케이지라든지 이런 철 구조물들이 다 같이 데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첫 1주간 70% 내외의 습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도는 그 공기 중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의미고요. 공기 중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민감하게 온도가 변화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또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물을 뿌려준다든지 또는 별도의 습도 관리 장치를 통해서 개사의 습도를 저렇게 70% 내외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온도만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온도면 사실 온도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도 그 편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사 안에 병아리들의 행동을 관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일령 이후부터는 온도를 서서히 낮추게 되는데 어떤 정도로 낮추느냐, 일단 기준은 5에서 7주령까지 21도 정도를 목표로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온도를 빠르게 낮추시는 이유는 이제 식욕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에서 7주령 21도를 보시고 그렇게 보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3일령 이후부터 대략 0.2도에서 0.4도씩 매일 낮추는 형태가 되시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고요. 비록 온도 숫자에 따라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개사 안에 병아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온도를 낮추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병아리들이 저렇게 고르게 분산이 되어 있는지 또는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 있는지 또는 아주 극심하게 온도가 높을 경우는 이런 행동도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병아리들이 케이지에 붙어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워서 차가운 벽에 이렇게 몸을 대는 그런 행동들인데요. 이런 경우를 보시고 온도가 높구나, 낮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점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면 제가 읽어보면 처음 3일령까지 니플의 점등 불빛이 비치도록 밝은 점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아리들이 처음에 개사에 도착해서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게 바로 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니플에 맺혀 있는 물방울을 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사를 최대한 밝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물방울에 빛이 비치게 되고 그럼 병아리들이 물방울을 보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1주령까지는 30에서 50룩스로 최대로 밝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제가 띄워놓은 화면은 이제 사고 사례인데요. 입추 직후에 조도를 너무 낮게 유지한 경우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 폐사 숫자를 적어 놓으신 건데 빨간색이 1령이고 그 옆에 숫자가 폐사인데 보시면 5일령부터 폐사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일령까지 511수, 약 5만 수개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약 1% 정도의 폐사가 발생을 한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폐사로까지 이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못 먹어서 이렇게 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밝기 하나만 가지고 물을 못 먹는 사례는 아니지만 지금 저 사례의 경우는 니플 높이에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음수를 빠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밝기를 밝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기를 보시면 이제 4주령 이후부터는 조도를 저렇게 낮게 유지하게 되거든요. 5도에서 15룩스면 사실 저희가 봤을 땐 꽤 어두운데? 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근데 가금은 사람보다 빛을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더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둡게 보여도 닭들이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좀 어두운데 라고 하는 정도까지 조도를 낮추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목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불필요한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증체를 촉진하는 목적,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주 정도의 점등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점등 자극을 더 강하게 받도록, 그래서 성성숙이 더 강하게 유도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 시기에 저렇게 좀 저조도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니플 높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예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영상입니다. 하이라인 브라운 산란 실용계 25일령이고요. 니플 높이 조정 전후 영상을 좀 보시면 여기에서라고 나오는 게 이제 제가 낮다고 본 위치였고요. 이제 서서히 높이를 높이게 되고 거의 왼쪽에 보이는 그 케이지 살대에 한 칸 이상 정도를 높인 위치가 이제 화면에 보입니다.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아주 제가 봤을 땐 정말 이상적인 형태의 물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조류는 포유류와 다르게 구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강과 구강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처럼 물을 꿀떡 삼키는 형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을 이용해서 물이 식도로 내려가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니플 높이가 적당히 높은 위치에, 그래서 니플을 대략 45도 정도로 찍을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음수량을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저와 같은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음수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른쪽 그래프가 동일한 개군의 음수 높이를 조절한 후에 2일 후에 음수량의 변화를 본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대략 한 40ml 정도의 음수량을 보였던 것이 거의 50ml 정도까지 음수량이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충분히 필요한 만큼 먹지 못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면처럼 니플의 높이는 주요 개군들의 평균 체중에 있는 개체들을 중심으로 니플 높이를 맞춰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5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체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주 첫 3주간 초이 사료 공급, 육주령 체중 520 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육성 기간 동안 체중을 16주까지는 매주, 그 이후는 2주 간격, 그리고 33주 이후는 매월 간격으로 측정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체중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자주 체중을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 화면 아주 의미가 있는 화면입니다. N이라고 보이실 텐데 N96부터 N112 이렇게 개군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자료들, 많은 개군들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내용이거든요. 왼쪽 상단부터 3주, 6주, 하단에 12주, 18주까지 보이실 텐데 보시면 노란색이 우리나라 그 96개의 샘플의 평균 체중입니다. 그리고 브라운으로 보이는 저 색깔이 생산 성적이 상위 10%였던, 그러니까 성적이 아주 잘 나왔던 개군들의 과거 육성 체중을 제가 본 내용입니다. 보시면 모든 주령 36, 12, 18주령이 모두 우리나라 평균보다 생산 성적이 좋았던 개군이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생산성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육성을 크게 해야 되는구나. 그동안 이론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성적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확인을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록부 그리고 작년에 변경된 기록부를 보시면 조금 더 높은 영양소의 사료를 좀 더 길게 급여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190g까지 권장하던 초이 사료가 205g까지 먹도록 되어 있고요. 460g까지 급여하도록 한 어린 병아리 사료가 495g까지, 1080g까지 제한했던 중병아리 사료가 1150까지, 큰 병아리 사료는 1300에서 1395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충분한 증체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은 사료 변경 시기 또는 체중에서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외우기 쉽도록 초이 사료는 200g까지, 어린 병아리 500g까지, 중병아리 1200g까지 이렇게 외워두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6번, 7번인데요. 이제 무창개사 기준 8에서 10주령부터 10시간에서 11시간 고정 점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는 점등 자극에 대한 부분 1400에서 1450 체중에서 점등이 들어가고 점등 1시간에서 2시간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감 점등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점등 자극은 어떻게 할지 요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정갑 점등에 대한 부분 굉장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보면은 아래쪽에 회색으로 보이는 점감 점등 방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고 계신 방법입니다. 21시간 3주령 정도, 2주령 정도의 21시간부터 해서 8주령의 10시간으로 고정 점등이 되는 형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성 때의 체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육성의 체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렇게 빠르게 점등을 낮추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점등을 빠르게 낮추면 그만큼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3월, 4월, 5월에 입추하는 병아리다. 그러면 그 이후에 더운 여름을 지나는 개군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7주령에 21도 온도를 맞추실 수가 없고, 그 온도를 맞추실 수 없다면은 충분한 사료 급이를 저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우면 저희도 식욕이 떨어지는 건 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증체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파란색이나 빨간색 형태의 점감 점등을 적용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공산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로 저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계절에 맞게, 온도에 맞게, 사육 환경에 맞게 점감 점등은 탄력적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주령 10시간을 계속 고수하셨다, 그리고 그 개군의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좀 변화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점등 자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점감 점등은 이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체중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점등을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하이라인 브라운 25주 난중 57.7g 정도, 그러니까 뭐 대략 적합한 난중이라고 전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후 60주 hen-하우스 숫자가 260개 정도 나왔던, 성적이 좋았던 개군들의 과거 점등을 언제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살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00에서 1450에 점등한 개군이 가장 많았습니다. 20개군 중에 11개가 1400에서 1450에 점등이 들어갔고요. 하이라인에서 권장하는 1400에서 1450 시기에 점등한 경우가 가장 흔했다, 가장 빈번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점등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점등 자극 체중은 우리나라 평균이 대략 1450쯤, 평균이 1450이란 얘기는 1450이 넘어서 점등한 개군도 꽤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반해 성적이 좋은 개군은 1435 정도의 점등이 평균 들어갔고요. 18주령 체중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 시기는 점등 자극 이후에 수란관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 시기에 체중이 충분히 안 나왔다는 얘기는 수란관 발달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평균과 성적이 좋은 개군 간에 대략 60g 정도의 체중의 차이가 저희가 관찰이 되고요. 참고로 18주의 표준 체중은 kg 기준으로 16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가운데에 좀 나와 있죠. 그래서 1670에 가깝도록 육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점등을 늦추시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잘 보셨다가 매번 이제 육성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이제 8번, 9번에 있는 예비 사료 사용법,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차트는요, 산란 예비 사료 종료 일령과 50% 산란 일령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샘플의 숫자가 86개 개군이니까요, 상당히 많은 자료가 되겠고요. 보시면 X축이 산란 예비 사료 급이 종료 일령입니다. 그러니까 종료 일령이라는 의미는 다음 피크 사료가 들어간 일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Y축이 50% 산란 일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점점으로 보이는 그 개군들이 하나하나, 점 하나가 하나의 개군들이거든요. 산란 예비 사료 경향적으로 봤을 때 예비 사료가 종료가 빨리 되지 않은 개군, 그러니까 예비 사료를 지나치게 길게 급이한, 예를 들면 화면상에 130일령이 넘어서까지 급이한 개군의 경우 50% 산란 일령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경향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사료는 지나치게 길게 급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굉장히 빠른 산란을 유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하이라인의 가이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되새겨 보시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비 사료는 알이 보이기 전에 최대 10일에서 14일까지만 급여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이 보인다라고 하면 즉시 바꾸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영문 가이드 다음 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첫 알이 보이기 전에 산란 예비 사료 급여를 중지하세요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 언제 알이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산란 예비 사료는 점등 자극과 동시에 산란 예비 사료를 교체한다. 그리고 산란 예비 사료의 주문은 수당 1kg을 주문한다. 예를 들면 5만 수 개군이라고 하면 5만 수에 곱하기 1000g 하면은 톤으로 50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50톤만 사용하시고 바로 피크 사료로 넘어가시면 알이 언제 나올지에 관계없이 알이 보이지 않았는데 피크 사료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 뵙곤 하는데요. 그것을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한 영양소에 피크 사료가 급이되지 않아서 시산이 지연되는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사료는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점등과 동시에 교체 1kg만 급여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예비 사료 다음 구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전환기간이라는 부분입니다. 전환기간은 보통 저희가 18주부터 25주 정도를 저희가 전환기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8주 이전, 점등자극 이전은 저희가 보통 육성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5주 이후부터는 본격 산란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주부터 25주, 저 시기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육성도 병행이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체중인데 체중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30주가 넘어가면 이제 체중이 어느 정도 이제 평행을 유지하게 되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산란율이 올라가는 기간에도 저렇게 파란색 선처럼 체중이 같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산란이 올라가면서 난중도 거의 저 시기에 매주 1g 정도 이상씩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기에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연가들께서 동의하시겠지만 많은 질병들이 저 시기에 오게 됩니다. 18주부터 25주까지 체중을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18주 표준 체중이 1670이고요. 25주 표준 체중이 1980입니다. 그래서 저 시기 동안 체중이 대략 300g 정도 증체, 퍼센트로 보면 약 19% 정도가 증체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18주부터 25주까지 일주일에서 2주일 간격으로 체중을 측정하시면서 충분히 증체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 하시면 되게 좋고요. 18주부터 25주, 저 시기의 중간쯤으로 보고 있는 저 21주의 섭취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21주 섭취량의 표준 섭취량이 이제 100에서 103g 정도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g이 미만이었던 권장만큼 섭취량이 나오지 않은 개군이 조사한 162개의 개군 중에 90개 개군, 그리고 72개의 개군 정도만 권장하는 양 이상을 급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시기에 증체가 충분히 일어났느냐라는 부분들로 모니터 해보실 수가 있고요. 21주의 섭취량이 충분히 권장만큼 먹고 있느냐 로도 모니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양소가 충분히 채워지는지를 꼭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양관리적인 측면에서 잘 먹은 녀석들이 질병 치레가 적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란계 육성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축산 경영 발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